파라과이, 겉으로는 평화롭지만 카르텔, 아동노동, 잊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숨기고 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치명적인 국경지대와 조용한 차별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세계 탐험이 당신을 그 그림자 속으로 안내한다. 마약 카르텔과 조직범죄. 파라과이는 남아메리카에서 조직범죄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허술한 국경, 광대한 강 시스템, 제한된 단속으로 인해 이 나라는 밀수작전의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한다. 코카인과 마리화나 같은 마약은 비밀 활주로와 강 경로를 통해 이웃 국가로 밀수출된다. 한때 저자세의 경유지로 여겨졌던 파라과이는 이제 지역 및 국제 카르텔의 공급망에서 전략적 역할을 하고 있다. 범죄 네트워크는 점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일부는 교도소를 모집 중심지로 사용하고 다른 일부는 합법적인 사업체를 통해 돈 세탁을 한다. 많은 지역에서 공식 권위는 그림자 통제에 밀려났으며 밀매자들이 선출된 지도자보다 더 큰 권력을 휘두른다. 공공기관은 종종 부패나 두려움으로 인해 약화되며 조직 범죄에 맞서 싸우는 언론인, 법 집행관, 검사들은 끊임없는 위협에 직면한다. 마약 외에도 파라과이는 지역 최대의 밀수 담배 공급지 중 하나로 생산 및 밀수 네트워크는 강력한 이해관계와 연결되어 있다. 사업, 범죄, 정치의 경계는 위험할 정도로 모호해졌다. 공식적인 수사는 이러한 활동을 비난하지만 효과적인 조치는 미미하다. 조직 범죄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서 운영되지 않는다. 그것은 시스템의 일부가 되었다. 강력한 개혁과 책임 없이는 이 나라는 침묵과 면책 속에서 번성하는 세력에 미래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 공부하기 위해 강제로 일해야 하는 아이들. 파라과이에서 어린 시절은 종종 장난감이나 교과서가 아니라 일로 시작된다. 수천 명의 아이들, 많게는 6, 7살의 어린 아이들, 이 크리아다 소치리아단고라는 숨겨진 시스템에 갇혀 있다. 사회에서 여전히 용인되는 이 관행은 가난한 가정이 아이들을 부유한 가정에 보내 음식, 주거, 교육의 약속과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현대판 노예제와 같은 형태로 작동한다. 대부분 소녀이들인 이 아이들은 새벽에 일어나 요리하고 청소하고 아기를 돌보고 가정의 어른들을 섬긴다. 교육은 설령 이루어진다고 해도 일관성이 없으며 전적으로 호스트 가정의 선의에 달려 있다. 많은 아이들이 언어 폭력, 체벌 혹은 그보다 더 심한 학대를 겪으며 법적 계약이나 국가의 감독 없이 보호받지 못한다. 일부는 결국 도망쳐 거리로 나오며 착취, 매춘 또는 갱단의 모집에 취약해진다. 다른 이들은 어린 시절이 지워진 채 몇 년 동안 갇혀 지낸다. 이러한 관행은 너무 정상화되어 있어서 가사 일을 돕는 대가로 방과 음식을 제공이라는 요청이 온라인에 공개적으로 게시된다. 아동 노동에 대한 법적 틀과 대중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단속은 약하다. 수천 명이 이 숨겨진 현실 속에서 계속 살아간다. 도움을 준다고 주장하는 가정의 구석에서 조용히 일하며 모든 것을 조용히 빼앗기고 있다. 동성애 혐오와 숫자 198. 파라과이에서 LGBT 커뮤니티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종종 침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국가 법률도, 성 정체성을 보호하는 법률도, 증오 범죄 법률의 집행도 없다. 하지만 법적 공백을 넘어 편견은 일상 문화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 그리고 그 가장 어두운 상징 중 하나는 숫자 128이다. 이 숫자는 모욕적인 말로 사용되며 너무 강렬한 욕설이라
사람들은 차량 번호판, 건물, 사무실 번호에서도 이를 피한다. 그 기원은 수십 명의 남성이 그들의 성적 지향으로 인해 공개적으로 수치심을 당했던 역사적인 대량 체포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낙인은 여전히 강력하다. 숫자 자체는 조롱, 치오셔, 두려움의 도구가 되었다. 공인들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이 숫자와의 어떤 연관도 거부할 정도다. LGBT 청소년들에게는 숨겨져 있어야 한다는 압박이 압도적이다. 많은 이들이 괴롭힘, 거부, 위협을 마주하며 자란다. 일부는 공개적이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 이웃 국가로 이주한다. 포괄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노력은 정부 내 보수적인 목소리에 의해 정기적으로 차단되며 종종 도덕을 보존한다는 논리를 사용한다. 이러한 저항은 수천 명의 법뿐만 아니라 정체성을 부끄러운 것으로 취급하는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분위기에서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조차 용기의 행위다. 원주민과 잊혀진 집단 학살. 파라과이가 국가 정체성에서 원주민 상징과 언어를 자랑스럽게 내세우지만 원주민들의 현실은 존엄과는 거리가 멀다. 오늘날 많은 원주민 공동체는 극심한 빈곤 속에서 깨끗한 물, 교육, 의료, 안전한 토지 없이 살아간다. 농촌 지역에서는 이들이 농업이나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조상 대대로의 영토에서 쫓겨난다. 일부는 위협, 괴롭힘, 법적 구제 없이 강제로 이주당한다. 국가의 현대사 동안 원주민 그룹은 체계적인 소멸에 직면했다. 과거 정치체제 동안 전체 부족이 정착지로 강제 이동되었고 그들의 토지는 몰수되었으며 문화는 지워졌다. 일부는 통합이라는 명목으로 강제 노동에 팔려갔다. 오늘날 이러한 행위는 덜 가시적이지만 정부의 무관심, 약속 위반, 강력한 이해관계에 의한 지속적인 토지 약탈로 이어진다. 기회를 찾아 도시로 이주한 이들은 빈민가에서 차별과 추가적인 빈곤에 직면한다. 전통 지식, 언어, 영적 관습은 그 결과로 사라지고 있다.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정이 체결되어도 집행은 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 파라과이는 서류상으로는 원주민 뿌리를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땅의 원래 관리인들은 보이지 않는다.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계속되는 것은 총없는 느리고 조용한 문화적 소멸이다. 집단 학살이다. 도시 빈민가의 성장. 파라과이는 빠른 도시 성장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성장은 깊은 불평등을 동반한다. 주요 도시에서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쇼핑센터가 솟아오르는 반면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는 전체 공동체가 허약하고 임시로 지은 집에서 산다. 강 근처나 홍수에 취약한 지역에 위치한 이 빈민가는 농촌 가정이 기회를 찾아 도시로 이주하면서 최근 수십 년 동안 급격히 성장했다. 가장 충격적인 점은 이 현실이 얼마나 정상화되었는지다. 수도에서는 정부 건물 바로 옆에 대규모 비공식 이웃이 자리 잡고 있다. 일부 지역은 너무 잘 알려져 있어 도시 투어에 포함되지만 하수구 넘침, 깨끗한 물 부족, 매 계절 홍수 후 재건하는 가족들의 일상 현실을 보는 관광객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집은 나무와 폐금속으로 만들어진다. 정의는 불법으로 공유된다. 아이들은 열린 배수로 옆에서 논다. 의료 서비스는 멀리 있고 학교는 과밀하거나 자금이 부족하다. 지역 갱단은 종종 당국의 부재로 생긴 권력 공백을 채우며 때로는 보호 또는 통제를 제공한다. 많은 지역에서 경찰은 들어오지 않는다. 도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계속 적응하고 생존한다. 하지만 구조적 지원 없이는 빈민가는 단순히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풍경의 영구적인 부분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배제도 마찬가지다. 사회적 불평등과 체계적 방치. 파라과이 경제는 수년간 성장의 조짐을 보였지만 그 혜택은 결코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다. 소수의 엘리트가 번영하는 동안 인구의 많은 부분은 빈곤 또는 빈곤에 가까운 조건에서 살아간다. 농촌 지역에서는 포장된 도로, 깨끗한 식수, 제대로 된 학교,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부족하다. 도시에서는 많은 이들이 과밀 주거지에서 생활하며 생존을 위해 비공식 부문에서 긴 시간 일한다. 근로자의 약 3분의 2는 정식 일자리가 없어 건강보험, 연금, 고용보호가 없다. 한 번의 질병, 사고 또는 급여 누락은 가족을 위기로 몰아넣는다. 한편 토지 소유는 극도로 집중되어 있다. 대규모 농업 기업은 대두와 소를 수출용으로 재배하며 시골을 지배하고 소규모 농부들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거나 완전히 쫓겨난다. 공공 서비스는 자금 부족이거나 잘못 관리된다. 학교에는 기본 자료가 부족하다. 병원은 필수 약품이 떨어진다. 부패는 모든 수준의 거버넌스에 스며들어 가장 필요한 이들을 위한 자원을 고갈시킨다. 사회 안전망은 최소화되어 있으며 정책이 발표되어도 의도된 사람들에게 종종 도달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한 불평등이 아니다. 사람들을 생존 모드에 가두는 구조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되는 한 대다수에게 진정한 진보는 환상에 불과하다. 현재의 갈등과 불확실한 미래. 선거 주기와 변화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파라과이는 정치적 정체와 사회적 방치의 반복 속에 갇혀 있다. 후보자들은 성장, 현대화, 외국인 투자를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시민이 직면한 일상 현실은 다른 이야기를 말한다. 국가의 많은 지역에서 기본 인프라는 무너지고 있다. 도로는 포장되지 않았다. 농촌 학교는 구식 자료로 운영된다. 공공병원은 의사, 장비, 심지어 가장 필수적인 약품이 부족하다. 청년들은 점점 더 환멸을 느낀다. 일자리 전망이 적고 생활비가 상승하면서 많은 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찾아 완전히 나라를 떠난다. 이웃 국가, 유럽 또는 북아메리카로의 이주는 수천 명에게 생명줄이 되었다. 한편 남아있는 이들은 증가하는 도시 불안, 실업, 그리고 범죄 네트워크의 조용한 확장에 직면한다.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낮다. 부패 혐의는 흔하며 많은 지도자들이 사적 또는 엘리트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시민 시위는 종종 무관심이나 억압으로 맞닥뜨린다. 농촌 지역에서는 공동체가 침탈에 맞서 토지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도시에서는 가장 가난한 이들이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퇴거와 이주를 당한다. 파라과이는 갈림길에 서 있다. 대담한 개혁 없이는 경제적 쇠퇴가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의 느린 침식이 위험이다. 강력한 자들이 지배하고 국민이 견디는 시스템으로 대체된다. 독재와 부패의 잔인한 역사. 파라과이의 현대사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길고 가혹한 독재 중 하나로 특징 지어진다. 30년 이상 이 나라는 반대파를 침묵시키고 언론을 검열하며 모든 수준에서 부패를 정상화한 억압적 정권에 의해 통치되었다. 국가는 사적 기업처럼 운영되었으며 소수의 엘리트를 부유하게 만들며 나머지 인구는 감시와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 반대는 위험했다. 언론인, 활동가, 일반 시민은 설명 없이 사라졌다. 원주민들은 최악의 잔혹 행위를 겪었다. 공동체는 대규모 농업을 위해 강제로 이주당하고 사냥당하고 노예로 전락했다. 국제 원조는 종종 억압을 은폐하며
지배 계층만을 이롭게 하는 개발에 자금을 제공했다. 독재가 마침내 끝났을 때 많은 이들이 진정한 변화를 기대했다. 하지만 오래된 권력 구조는 그대로 남았다. 오늘날의 많은 지도자는 그 시대와 가족 또는 이념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유산은 계속된다. 불평등은 만연하고 부패는 정부에 여전히 뿌리 박혀 있으며 과거의 상처는 결코 진정으로 치유되지 않았다. 정권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그 영향은 국가의 기관, 대중의 침묵, 책임을 거부하는 정치 시스템에 남아 있다. 지리와 범죄 통로. 파라과이는 남아메리카 중심부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 위치는 단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나라를 지역의 주요 마약 통로로 만들었다. 파라과이와 파라나 같은 넓고 항해 가능한 강과 최소한의 국경 단속은 코카인, 마리화나, 무기 밀수에 이상적이다. 지리는 나라를 두 극단으로 나눈다. 북쪽의 차코, 인구가 적고 방언조 지역과 농업이 지배하는 비옥한 남동부, 차코는 부유한 지주, 외국 종교단체, 범죄 그룹을 끌어들이는 무주지로 변했다. 조사에 따르면 마약 비행을 위한 숨겨진 활주로가 발견되었다. 남동부에서는 대두와 소가 군림한다. 파라과이는 이제 세계 최고의 대두 수출국 중 하나로 외국 투자자를 부유하게 만들며 소규모 농부와 원주민을 쫓아낸다. 아순시온과 시우다드 델 에스테 같은 도시 지역은 현대적인 인프라를 자랑하지만 농촌 파라과이는 방치되어 있다. 도로는 통행 불가능하고 학교에는 물자가 부족하며 기본 의료는 부재하다. 폭우는 재앙이 된다. 범죄 세력은 이러한 약점을 이용해 마약 경로를 거의 저항 없이 장악한다. 파라과이에는 바다가 없지만 밀매자들에게는 열린 문이 있으며 이를 닫으려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파라과이는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이다. 그리고 관광객에게 판매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 이 현실의 어느 부분이 당신을 가장 놀라게 했나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이 이야기가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이를 봐야 할 누군가와 공유하세요.